존재론적 차이라는 용어는 하이데거가 만들어서 유행시킨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상학이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둘을 마구 써서 존재의 망각에 빠지고 존재를 마치 최고의 강력한 존재자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이데거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을 여기서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기에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 보도록 한다. 존재론적 차이는 한마디로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를 말한다. 존재와 존재자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점을 존재론적 차이라고 말한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존재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그 둘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그 둘의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그 둘을 연관지어 고찰해 보도록 하자. 이상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에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상학이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둘을 마구 섞어 써서 존재의 망각에 빠지고 존재를 마치 최고의 강력한 존재자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하나의 팩트만 얘기를 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결국 창조자 하느님만이 최고의 존재, 수프림 비잉이라고 이해를 한 거죠. 최고의 존재자라고 이해를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존재자라고 이렇게 봤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존재라는 개념을 존재자와 구별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데 과거의 모든 존재론 속에서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은 이걸 구별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통상적인 철학 논의에서 존재자의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이게끔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된다. 마치 책상 존재에서처럼 네모난 책상, 세모난 책상, 둥근 책상, 컴퓨터 책상, 마호가니 책상, 철제 책상, 빨간 책상, 갈색 책상 등 수많은 책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책상들을 책상이게끔 하는 공통적인 특징으로서의 책상 존재가 있기에 우리는 그 모든 책상들을 다양한 외양과 재질에도 불구하고 책상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존재자의 존재의 경우 그 모든 존재자들을 존재자들이게끔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존재자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공통성으로서의 존재성 또는 존재자성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이해된 존재자의 존재성 또는 존재자성으로 존재를 파악할 수도 있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에서 보통 이렇게 존재를 이해하는데 이것이 가장 잘못된 존재의 이해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책상 이해를 설명하고 있는 건 말하자면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에서 보는 어떤 이데아의 세계속에 어떤 폼이 있다,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건 순수한 형태, 그 형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책상이고, 그게 밖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책상은 그것의 모조품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치는 하나의 그림자나 하나의 모사품이라고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는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이데아 속에 있는 어떤 폼이라고 하는 것, 형태, 그것을 어떤 존재라고 봤던 과거의 생각을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통상적인 철학 논의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중세나 현대에 오면서 계속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하나하나 부정해 나가는 것을 하이데거가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존재에 대한 개념을 하나하나 논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따라가 보죠. 그 다음 존재는 그 안에서 존재자가 언제나 이미 이해되어 있는 지평이다. 지평으로서의 존재는 그 지평으로 인해 이해되는 개별 존재자와는 구별된다. 또한 존재는 존재자에게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라는 있음의 사실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존재자의 존재는 어떤 개별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기술이다. 또한 존재자의 존재는 그곳으로 있음, 즉 그 존재자의 무엇임을 뜻하기도 한다. 존재자의 본질이라는 의미로 이해된 존재자의 존재의 경우인 것이다. 어쨌거나 있음으로 이해되거나 본질 또는 무엇임으로 파악되거나 이 경우의 존재도 존재자는 아니다. 본질의 의미가 강화되고 심화되어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끔 하고 있는 어떤 내적 본질로서 존재자의 존재가 이해되기도 한다. 존재자를 가능케 하는 근거로서의 내적 본질인 존재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가능케 된 존재자와는 구별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이데거는 지금까지 열거된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그 모든 다양한 존재들에서 그것들을 모두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존재의 일반적 의미가 있는지 묻는다. 하이데거의 텍스트를 읽을 때 이해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존재에 대한 동일한 존재라는 용어 사용이다. 하이데거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구별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용어에서 사용되는 존재의 다양한 사용을 그대로 놔둔 채 그 사용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맥락을 추적한다. 그래서 독자는 하이데거의 의도를 잘 따르면서 그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존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위의 다양한 용례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평과 존재자를 구별한다. 그 지평을 어떤 존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존재자는 그 지평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자와 존재를 구별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하이데거의 독창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쓰는 용례 자체도 일상적으로 쓰는 용례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디파인한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용례를 거의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클래리피케이션을 위해서 자기가 디파인한 존재자라는 개념, 존재라는 개념을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가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이라는 용어를, 대상이라는 용어 하나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걸 논문을 쓰시는 분도 그걸 명백하게 구별하지 않았고, 그걸 읽는 분은 더더욱이 그걸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존재라는 개념을 어떤 때는 존재자라는 개념으로 쓰고 어떤 때는 존재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이거 자체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니고 이게 혼란스러운 게 마땅하다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제 제가 아까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네. 제가 느끼는 제 개인적인 감각 속의 하이데거를 끌어들일 게 아니라, 제 감각을 좀 밀쳐주고 하이데거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서 혼란스럽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는지 조사를 하고, 이 책을 박사님 말씀처럼 맥락 속에서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 하이데거화해서 그 사람의 하이데거 사상의 바다에서 한번 헤엄을 쳐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제 속으로 끌어들여서 이해를 한번 해보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프로세스를 지금 설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 모르는 대상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남 모르는 대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상을 투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있는 대상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내 판단을 유보하고 대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선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수용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 기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 방식으로 이해가 되면서 그렇지만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하고 구별이 일어나겠죠. 그때 조금 더 그분의 얘기 속에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 아니면 그중에 훌륭한 부분은 어떻고 하는 식별이 생겨나는데 내가 아직 그분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 않은 상황에서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나눠주신 것 같아서 고마워요. 네, 박사님 말씀이 조금 감동스럽네요. 근데 우리가 늘상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 이런 사람이냐 하고 먼저 판단하죠. 그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남의 얘기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고 판단이 되면 그 뒤부터 그 사람은 말도 잘 안 건네죠. 사실은 우리가 외관으로 봐서 그분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관상을 본다는 게 사실은 이런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기의 관상은 자기의 심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표현되기 때문에 그분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한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없어요. 외양으로 봐서는 저분이 굉장히 우울한 분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고집스러워 보이는데 의외로 관대한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게 작용할 때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임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기원이 얘기한 대로 임상에 어떤 분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분을 지금 1년을 봤건 2년을 봤건 내가 이분을 보면서 가지고 있던 메모리도 내 기억도 이 사람에 대한 소망도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이해 자체도 내려놓고 대상을 그대로 만나라고 하는 어떤 조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인가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인식론으로 볼 거냐 존재론으로 볼 거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사유를 떠나서 정신분석 쪽에서 본다면 임상가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는 작업. 그러니까 아까 어떤 기억을 내려놓는 기억이나 혹은 이해나 소망 이런 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인 얘기로 그냥 봐요. 그걸 다 내려놓을 수는 없죠. 내가 만나는 이분을 잘 돕고 싶은 소망을 내려놓을 수는 없겠죠. 또 이분의 임상을 쭉 해오면서 나한테 남아있는 메모리를 다 지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해한 내 나름대로 해석이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없애라는 얘기라기보단 그것을 있는 그대로 컨테인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데 고정관념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것은 아닌데 많은 경험도 나쁜 것이 아닌데 그거 자체가 고정관념화 했을 때는 새로운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요소 중에 하나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빌리프 시스템이에요. 그 믿음 체제가 있는데 믿음 체계는 이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의 삶에서는 순조로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뭐 하려고 하면 항상 잘 안 돼. 부정적인 어떤 믿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모든 사람은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해. 라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수사해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게 또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정신분석 세계에서 우리가 좀 잘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가로서 성장하는데도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삶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없는지, 이런 걸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고집스러운 내담자들, 되게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내담자들, 그리고 뉴라틱한 분들도 꽤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하죠.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하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고집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가 사라진 상태에 고정관념에 얽매이고 있는 게 대부분의 신경증 환자나 어떤 경계선 환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작업이 어떤 치료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고착되어 있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어떤 그 내담자가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네. 이분이 자유스러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 고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실존주의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병리적인 것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실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나의 실존이다. 그런데 이게 실존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최소한 바람직한 실존의 모습과 바람직하지 않은 실존의 모습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삶이 일회성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게 그렇다고 내가 다음의 세상을 부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우리의 삶을 일회성인데, 이 일회성 속에서 내게 있는 여러 존재 가능성들, 내가 여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여러 모습 속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살 것인가는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결단하고 사는데, 그렇지만 내가 어떤 가능성을 선택하느냐가 나에게 책임입니다. 이 선택은 책임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되 책임을 진다. 이 부분까지는 어떤 실존주의자가 다 어그리하는데,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에 가치 체계가 부인되고 있다는 거. 어떤 선택에도 동일한 밸류가 있다고 봐버린다고 한다면 이 실존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실존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저는. 거기에서 식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돼야만 참으로 실존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실존주의자의 얘기를 끝까지 그냥 형식 논리로 끌고 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뿐만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규범이나 이런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 어떤 판단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한다 하고 하는 개념이 실존주의에 녹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이 일어난다. 이렇게밖에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는 그 도전으로 느껴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좀 이끌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실존주의를 형식 논리적으로 끌고 갔을 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어떤 허무주의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떤 선택도 동일한 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오는 결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실존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밸류를 둘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보완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실존주의적인 어떤 자유의지, 우리 프리윌을 존중하고 선택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까지는 있어 오케이인데 어떠한 선택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선택에서의 가치 기준 자체를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까지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영성적으로 채워질 부분인지 혹은 또 다른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해결되든지 실존의 한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실존적인 어떤 초이스의 한계는 거기에는 식별이 함께 가미돼야만 건강한 철학도 되고 영성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 각자가 가진 인디비듀얼리티, 자기의 개성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 무엇이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밸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한테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회를 파괴하는 쪽의 결정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살하는 사람도 나온다. 이게 이런 상황을 다 비판 없이 세상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과 세상을 파괴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 두 사람 다 철학적으로 같은 밸류로 볼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생겨요. 잠깐 들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어떤 실존적인 입장에서 어떤 자유의지라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그 선택에 대한 그 의지에 대한 것은 항상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이죠. 네. 어떤 리스판시빌리티라는 이 책임성의 문제가 늘 이제 염두에 두고 그거를 대두되는데 그렇다고 대의명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택이 얼만큼 더 좋은 선택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범한 범인으로서의 일상적인 보통 사람으로서의 선택은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나에게서 편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된 좀 전에 말씀했던 어떤 우리가 셀프 오브젝트의 입장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의지되고 힘이 되는 모든 그 중심적인 사고 구조가 자기가에서의 선택이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면 어떤 좀 더 이런 존재론적인 아까 저도 지금 헷갈리고 막 믹스돼 있지만 존재론적인 선택에서의 어떤 선택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어떤 질문이나 어떤 이 존재에 대해 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의적인 명분을 두고 좀 더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선택으로 내가 삶의 방향과 질을 선택하느냐 또 이런 부분으로도 또 한번 선택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분이 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형식 논리에 따라서 실존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거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어떤 교리나 기준에라고 상관없이 자기가 결정한다, 선택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 부분을 융화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우리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이데거를 따라가 보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애써서 이러한 철학을 세웠지만 하이데거의 철학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하이데거를 우리는 어쩌면 넘어서야 될지도 몰라요. 하이데거를 건강하게 넘어서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하이데거 공부를 하죠.